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순서죠. 빅데이터 정치, 빅정치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예,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 씨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냉면 가격부터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도 물가 오르는 속도가 맞아요. 너무 무서울 정도여서 두 분 혹시 요즘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됐더라 저 냉면 드셔보셨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 했어요. 3주 전에 3주 전에요? 네,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뭐 냉면 전문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위에 있는 거 시키면 제일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냉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나중에 가격을 이제 지불하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은 있습니다. 한 3주 얼마예요? 전. 그때 한 11,2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2,000원이요? 네. 싸네요. 뭐 11,000원, 12,000원이면 요즘 뭐 다른 데는 훨씬 더 비싸다고 하는데. 14,000원, 15,000원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냉면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 가격도 아니면 또 양이 적어서 제가 불만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양도 하여튼 포함돼 있었을 것 같아요. 내면서 네. 굉장히 비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지 최저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 이 두 분 얘기 듣고 좀 놀랐던 게 제 머릿속에서는 냉면이 한 8,000원 정도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랬었죠. 네, 예전에. 근데 이제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좀 비싸다고 하니까 저는 한 10,000원 정도 상상했었는데 원래 이제 10,000원 정도 했죠. 10,000원 정도 하다가 요즘 추가로 많이 올랐어요. 14,000원, 15,000원이면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전 청년 노동자라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그 외식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네. 그 지갑이 가벼운 분들은 되도록 이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데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 먹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러다 보니까 점심하고 물가 인상을 합친 신조어죠. 런치 인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승원 평론가,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인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좀 큰 폭으로 했죠. 네.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금통이라고 하죠. 지난 13일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기준금리 1.75%에서 2.25%로 0.5% 포인트 이제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0.25% 포인트 그렇죠. 올렸었는데 0.5를 갑자기 확 올리는 바람에 이제 빅스텝이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상 처음이죠. 이렇게 0.5를 올린 게. 그리고 근데 사상 처음인 건 최근에 참 한국은행 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냉면 가격 얘기했지만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6% 올랐고 이렇게 오른 게 물가가 오른 게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최근에 물가 뭐 1%, 2%, 3%는 들어봤어도 6%는 굉장히 낯선 숫자인 건 확실하죠. 그랬더니 보니까 실제 20몇 년 전에 가능했던 숫자였던 거고. 그래서 아마 금통위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 금통위 처음으로 0.5%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금리 올려가지고 이 수요를 조금 억제하고 이 물가 올라가는 걸 좀 잡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재궁들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돼서 빚 많은 사람들은 당장 뭐 부동산 연끌해서 그 구입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추산된 게 최근에 어디 자료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지난 3월에 3.96% 대략 4%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이 4% 정도 가계대출 이제 그 빌렸던 분들이 평균 금리가 앞으로 한 7%, 그러니까 4% 정도 오른다면 한 190만 명 정도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사실 못 갚을 것이다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못 갚는다. 못 갚는다. 예.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소득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은 70%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3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득 대비 한 70%가 다 원리금 이제 상환이 나가기 때문에 7%를 올린다고 했을 때 190만 명이 돈을 못 갚는다라는 숫자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통이라는 게 물가도 잡고 경제를 너무 죽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니까 이번에 0.5% 빅스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게 어차피 이렇게 해서 국내 물가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물가에 영향 미치는 게
그 뭐 공급망이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격, 그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한계에 대해서 네.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네. 고물가, 그 고환율, 고금리 이게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민생구가 어려운데 말이죠. 지금 물가 관련한 빅데이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김다솜 소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부문 여론 급등량 1위가 CPI였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영어로 했을 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인데요. 예. 사실 CPI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쉽게 와닿지 않는 용어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경제 관련 뉴스와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CPI라는 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밝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올라서 이제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했죠. 이제 네. 우리 평론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5월에 빅스텝 실행했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경제 부문 탑 키워드 5위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물가라는 단어, 이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물가라는 단어의 지난달에 언급량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29만 5천여 건. 들었을 때 이게 많은 양인가 적은 양인가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예. 그냥 빅데이터 하니까. 그런데 이 물가라는 단어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언급량이 765% 무려 8배 급증한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급증이 한 거고요. 지난 한 달 물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물가라는 단어의 긍부정 비율을 보면요, 부정이 74%예요. 물가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들과 훨씬 더 많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승, 폭등, 뭐 경기 침체, 위험하다 등의 단어들과 많이 쓰였고 또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부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75%. 민생이라는 말도요. 네. 예. 그래서 연관어 살펴보시면 위기, 고통, 외면하다 등의 단어들로 밝혀져서 결국에는 뭐 정부랑 국회 모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외면이라는 단어가 연관에 올라간 거죠. 아, 그렇군요. 물가, 민생. 아, 참 이 그 정부가 지금 민생 대책 차원에서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제 주식이나 가상 자산 투자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특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이승원 평론가 이거 이 내용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정부가 한 125조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가지고 뭐 돈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게 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엔 또 이제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경제 위기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이제 그런 돈이 일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청년 특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만 34세 이하 그리고 신용평가가 하위 2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자에 대해서 30에서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자 감면이군요. 네,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니까 네. 좀 개념이 많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 이제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인데 이자율을 한 3%대로 낮춰주는 이제 그런 네. 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기본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 초반에 이제 그렇게 알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렇게 맞아요. 보도가 되기도 했고. 보도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고, 예. 네, 그래서 이자를 이제 30에서 50% 감면한다고 하니까 그게 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예. 네,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항상 이런 프로그램들 나오면은 정작 세금 많이 내는 40대, 50대 청장년층들, 중장년층들은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항상 혜택이 없고 뭐 청년들한테만 너무 집중된다라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불만들도 있는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B2에서 연끌해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네. 신용평가가 하락한 사람들까지 국가가 구제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그리고 돈 잘 갚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논쟁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금융위원회 뭐 수장도 그렇고 금감위 수장도 그렇고 지금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에 어떤 리스크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도와주는 게 좋다라면서 그 오해를 확실하게 조금 풀어주지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계속 증폭된 측면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평점 하위 20% 안에도 정말 B2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그 생활이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구분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빚을 안 내고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네. 코인 투자, 주식 투자 빚내서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그 이자를 대신 갚아준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분 투자는 불만이- 사실 개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불만이 당연한 거죠. 네. 누가 됐든 간에. 네. 네. 오늘 뭐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도 나눴는데 어쨌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앞으로 좀 물가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좀 해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정치권 상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다솜 소장, 빅데이터상 지난 한 주 가장 관심을 모은 정치권 이슈 또 인물 이 가운데 먼저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빅데이터상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요. 아마 다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이었습니다. 아, 그게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탈북, 귀순, 뭐 통일부, 인권, 판문점 등의 단어가 이 정치 부문 핫키워드를 장식했고요. 특히 통일부가 탈북 어민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에 그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고 또 3년 만에 입장 바꾸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논란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다른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있었고요. 예. 또 비선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있긴 한데 증가율 1위 만약에 인물에서 살펴본다면 예.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증가율 1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부랑 많이 없었던 분이 증가율 1위를 하세요. 그래요. 언급량 1위 같은 경우는 늘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분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예. 증가율 1위 혹시 예상되시는 분 있으세요? 증가율 1위요. 이것도 이제 깜짝 등장이겠네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없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빵 터져야 되는 그런 분이어야 돼요. 그래요. 네. 뭐가 정치에서 있었을까요? 한 분 있었는데요. 변형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왜냐면 거의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주 증가율 1위를 차지하신 분이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고문 맡게 되면서 예. 증가율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2007년 변 전 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 이른바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다소 뭐 이례적인 발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앞서서 이제 이슈 1위에 오른 게 이제 탈북 어민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승원 평론가, 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신구 정권의 대결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일단은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점잖은 편에 네. 네, 해당하는 분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언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올지 몰랐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부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좀 도를 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정조사 하자. 그래서 지금 예. 뭐 여당은 그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사적 채용 문제, 예. 청와대 그 사적 채용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같이 하자. 그래서 맞불을 놓은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권상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과의 그때 뭐 정상회담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비유마치라고 북송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예. 펴고 있는 거고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 하락하니까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 흐름을 보면 애초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표현대로 신북풍, 북풍이라고 할 때 피살된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것이 처음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네. 끄집어낸 사건이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그러다 그게 조금 잦아지고 이제는 갑자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넘어옵니다. 이슈가. 그러다가 최근에 보도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한테 뭐 건넸다던 그 USB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편 뭐 이럴 이것보다 계속 전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유독 북한 관련 이슈들만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나라 어떤 정보 자산이랄까 여러 가지 기밀이랄까 이런 것들 좀 드러내는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좀 우려가 되고요. 정의용 그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장문에 반박 글을 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합동 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어민들을 북송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장문으로 또박또박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냥 그 결론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합해서 모여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국정원 하나, 뭐 통일부 하나가 어떻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논리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논리 싸움이 이제 플러스 정치까지 되면은 과연 이게 진짜 그 어민들의 인권을 얘기하기 위한 건지 전 정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보복 수사하기 위한 건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북한 관련 이슈만 그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뭐 국정조사까지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첨예한 이슈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결국에 귀순의 진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흉악범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이게 지금 사실 국민들도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말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네. 글쎄요. 쉽게 예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어민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요. 이번 주 정치 부분에서 언급량 3위를 하신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연히 탈북 어민 관련해서 이제 네. 언급이 많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우영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의 이름도 사용량이 이번 주에 크게 올랐습니다. 같이 다 언급이 됐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뭐 이 문제는 좀 복잡해서 이거 여기서 다뤄봐야 네. 사실 뭐 뻔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뭐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김다솜 소장, 자 야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뭔지 좀 살펴주시죠. 네, 1, 2, 2위가 거의 사실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탈북 어민 북송 관련이 1위고 또 나오네. 2위가 아주 근소하게 정말 근소했어요. 당대표 선거입니다. 이제 3위는 국회 가방의 쟁탈전으로 집계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민주당에서 가장 큰 화제는 뭐니 해도 당대표 선거죠. 네. 당대표 선거 지금 어쨌든 이제 모두 8명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3명이 컷오프가 되는 건데 뭐 이것도 지금 뭐 여기서 좀 얘기하기에는 좀 글쎄요. 앞서서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생략을 하고 자 빅데이터 사항에 주목한 야권 인물과 또 관련 주요 키워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야권 인물들 계속 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당대표 선거로 갈 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위, 당대표 2위, 선거 3위 얘기하죠, 뭐. 대부분 뭐 1위는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고요. 정부량 약 2만 3천 건으로 연관어는 회피, 방탄 등이 있습니다. 이제 회피는 본인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에 대해서 회피가 아닌 해결로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단어가 나왔고요. 이제 방탄이라는 의미는 우리 BTS는 아니고요. 지금 어제명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 출마에 대해서 방탄 배지를 넘어서 당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원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면서 방탄이란 단어도 관심 키워드로 집계가 됐습니다. 2위는 늘 함께 따라오는 분이에요. 이재명 의원 하면 그 다음에 언급량 2위 되시는 분 이제 박지원 네. 박지원 전 위원장. 네, 왜냐하면 무조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 서류, 반려, 몰락 등의 연관어가 나왔는데요. 몰락이요? 네, 몰락이 좀 의외죠. 이제 접수, 서류, 반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서류 접수하면서 나왔구나 하는데 이 몰락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이 몰락한 이유는 성범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민주당의 몰락이에요? 그 박지원 위원장의 몰락이 아니고? 네, 민주당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성범죄 때문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몰락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몰락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많이 됐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제가 성희롱으로 언급이 됐다고 했는데 이분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성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하고 지난주 이번 주 함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 13일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함께 만나서 설득했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설득에 실패한 날에 굉장히 정부랑 급상승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상호 설득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당대회 출마 강행 이런 식으로 기사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SNS상에서 좀 설득을 또 실패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SNS상에서의 어떤 논박들이 조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예. 네. 자,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근데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치 여정이 어떻게 될 건가 좀 뭐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오늘이었나요? 뭐 저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만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당대표를 나가려면 그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긴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때 나가야지 무턱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 주신 거죠. 뭐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 만났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언을 했던 거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굉장히 이제 응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최근의 행보는 조금 그 갈팡질팡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은 게 저 개인적으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나에게 조금 예외를 인정해달라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하는 지점이나 어떤 공격 포인트 이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조금 무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듬어지지 않은 약간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뭐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했죠. 역시 젊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이제 8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당대표 이제 출마자들이죠. 또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한 후보들도 17명이나 돼요. 자, 앞으로 이 그 남은 기간에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하나죠, 뭐 단일화. 단일화 여부. 네. 그러니까 당대표인 경우에 네. 3명으로 좁혀진 뒤에 단일화가 될 것인가?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컷오프 전에 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컷오프니까. 그래서 지난 주에도 이제 그 약간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전이든 후든 하여튼 단일화 의지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는 거였고 강원식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일단 한번 지난 다음에 하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였는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권 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른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뭐 당이 분당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원래 이제 서른 의원 스타일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거친 표현도 자주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압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김민석 의원과도 좀 얘기가 좀 됐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칠 그룹들하고도 좀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항상 그 이재명 의원 편에 섰었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컷오프 만약에 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라는 게 어디? 이재명 의원과 네. 단일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박주민 그 후보를 이제 세트로 보고 네. 서른 의원은 그 나머지가 다 연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뭐 그 후보 경선 지난 대선 때 초기부터 캠프에 이제 합류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그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근데 컷오프 이후에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네, 그걸 이제 심지어- 지켜봐야 된다. 네, 그 전이라도 사실은 모색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조금 덧붙이자면 네. 이제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반 이재명계로 유명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 한 주 전과 비교해서 언급량이 4배 가까이 늘어서 약 3,700건의 정보량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다루고 있는 이제 정치인들 보시면 보통 2만 건, 3만 건, 5만 건의 정보량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출마하신 분들은 당대표를 출마한 그 주에 반짝 정보량이 상승했다가 예, 예. 그 이후에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다시 수그라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야권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여권 빅데이터 상의 주요 반응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김다솜 소장님. 네, 국민의힘은 뭐 모두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정보량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뭐 아들, 강릉, 최저임금 등의 단어가 핫 키워드가 됐고 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내가 추천했다라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패러디물까지 또 SNS에서 이제 등장을 또 했습니다. 이제 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설전을 벌인 장제원 의원도 이제 정보량이 함께 상승을 했는데 이분들 어제 설전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량 각각 11,000여 건, 네. 뭐 3,000여 건으로 지난주 중에서 최고 정보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윤계 의원들의 내홍에 언론과 SNS가 많이 집중을 했구나, 보도를 했구나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